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사유혹 강의 13강 임금관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 쪽으로 이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챕터 중에 3장으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까지가 한 2장이라면 여기서부터는 3장이 시작됐다. 3장, 4장 가면은 인사도 끝이거든요. 한 20강 정도 가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임금관리부터 볼까요? 임금관리는 여기서는 정말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임금이라는 거는 정의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1급 보시는 분들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사용자에게나 근로자에게 다같이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사용자와 노동자가 있죠.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고용해서 쓰는 사람을 사용자라 불러요. 그 다음에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를 제공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근로자 이렇게 부릅니다. 노동자, 근로자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쪽도 뒤에서 정의가 한 번 더 되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요. 만약에 사용자 측에서 임금을 대가로 해서 우리가 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는 이 비용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에서 노무비에 들어가요. 그쵸? 노무비를 그러면 결국에는 회사에서 비용을 아끼려면 이 노무비를 아껴야 돼요. 임금을 그러면 깎아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럼 좀 문제가 터지는 거죠. 자, 근로자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죠? 생계수단의 원천입니다. 생계의 원천이고요. 그죠? 생계의 원칙. 근로자 측에서 볼까요? 근로자. 이거는 가끔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생계의 원천. 살아갈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을 뜻합니다. 즉 월급 얼마 받니? 이게 사회적 신분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의 안정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임금 자체가. 그래서 결국에는 근로자는 조금 주고 싶죠. 왜냐하면 비용이니까. 아니 그 사용자는. 하지만 근로자는 좀 더 많이 받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뒤에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임금의 구성 요소 한번 볼까요? 임금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놓을 수 있습니다. 임금의 적정성, 임금의 공정성, 임금 체계의 합리성. 기본 원칙이죠. 구성 요소가 아니라 기본 원칙입니다. 자, 임금 수준의 적정성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임금, 즉 얼마만큼을 갖다가 받느냐, 기업 근로자 노동 시장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적정하냐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임금 체계의 공정성은 얘는 임금 체계입니다. 임금 체계라고 볼 수 있고요. 즉 임금 수준이 결정되면 근로자에게 배분될 때 각자가 지니고 있는 인적 가치, 성과, 직무 가치에 공정하게 배분되어 있느냐. 자, 그 다음에 합리성은 뭐냐면 임금 형태죠. 임금 형태인 임금의 계산, 지불 방법에 대해서 근로자의 작업 의욕과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관련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합리적이냐, 즉 내가 받는 돈이 합리적이냐 이거죠.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일할 때 의욕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일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일한 만큼의 합리적인 월급을 받지 못하니까 상실감을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임금의 기본 원칙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임금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주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중요한 임금을 어떻게 주어야 되느냐. 여기는 별표 3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내는 것 같아요.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이란 게 있다. 반드시 뭐로 줘야 된다? 그렇죠. 통화로 줘야 된다. 이게 통화 지급의 원칙입니다. 현물로 주면 안 된다. 현물로 주면 안 된다. 가끔 TV 보시면 어느 모 업체에서 뭐 임금을 갖다가 뭐 자기네들이 만든 선물 세트로 줬다. 아니면 자기네들이 만든 어떤 제품으로 대체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건 다 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지급의 원칙.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라. 그래서 우리가 회사 들어가면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을 내는 이유죠.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에 직접 넣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전액 지급의 원칙은 뭐냐면 한 번에 깨작깨작 나눠서 주지 말고 뭐 월 초에 반 주고 월 말에 반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협약에 의해서 공제할 걸 빼고는 전액을 한 번에 지불해라. 그래야 이게 왜 그러냐면 생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정확하게 그 시점에 지급되지 않으면 월급날에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거죠. 얘는 그 밑에하고도 같습니다. 정기지급의 원칙.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 주라 이거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뭐기 때문에 그렇죠. 생활의 안정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임금 지급의 기본 사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죠? 생활의 근로자는 안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시험 문제에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 4가지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임금 관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임금 관리라는 것도 있는데요. 임금 관리라는 건 말 그대로 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합리적으로 관리하면 어떤 일이 좋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지는 않습니다. 인재 확보와 유지가 가능하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월급을 더 준대요. 그럼 이직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의 능력과 개발도 유지가 되고요. 왜? 임금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종업원의 사기, 당연하죠. 사기가 생산성과 조직 구조와 문화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업 문화 변화, 조직 분위기를 형성해 주고요. 그리고 재무적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임금은 기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위에서처럼 근로자의 의욕과 분위기, 그 다음에 향상성,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이유로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비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줘버리면 기업이 순운전 자본이 또 없어져서 운영할 때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적정선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임금 관리다. 근데 보통은 임금 관리를 회사 내부만 보지 않고요. 동종업계를 같이 보시면서 어느 수준, 그 임금 수준이죠. 그 임금 수준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온 임금 수준에 별표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임금 수준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임금 수준의 뜻은 여기서 일정 기간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평균 임금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면 대외적 공정성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임금 수준을 총액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금 수준은 종업원 1인당의 평균 임금을 얘기합니다.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기업의 지급 능력, 근로자의 생계비,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회적 임금 수준이란 게 있다. 그래서 여기는 별표입니다. 지금 별표 3개 친 게 이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최저치는 하한선은 종업원의 생계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저임금이라고. 최저임금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지금은 1,300원이 1,030원인가요? 1,030원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 한도 내보다는 좀 높아야 되겠죠. 왜냐면 이 최저임금이란 건 말 그대로 최저치거든요. 기업이 지불 능력,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한선은 기업의 지불 능력, 그 다음에 중간이 있겠죠.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으면 중간을 결정하는데 그 중간은 우리랑 비슷한 회사라든가 아니면 동종기업, 동종노동시장 거기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얼마의 임금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적당히 결정을 해야지. 동종업계에서는 한 300을 받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비용을 따진다 해서 250을 준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들어봤던 그쵸? 약간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열정페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금 수준의 결정 요소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있는데요. 자, 결정 요인 한번 볼까요? 결정 요인은 1급에서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2급은 자주 안 나오고요. 내부와 외부가 있다. 여러분들 내부적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임금 수준 결정 요인은 그쵸? 조직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방침이 있겠죠. 경영 방침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지불 능력 제일 중요합니다. 지불 능력 아까도 얘기했었죠. 지불 능력이 안 되는데 많이 주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내부적 요인이 되겠고 외부적 요인은 환경이겠죠. 환경 그리고 수요와 공급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죠. 근로자들이 지금은 한 어제 나온 뉴스에도 보니까 44만 명 정도가 자발적 지금 취업을 안 하고 있는 인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일을 해서 이 정도의 임금을 받느니 차라리 쉴 거야 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면 결국에는 그 근로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임금을 줘야만 노동시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터지느냐? 근로자가 줄어들면요. 지금처럼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 일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고요. 경기는 멈출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에는 제일 밑에부터 시작을 하려면 기업은 다시 또 뭘 끌어올려야 돼요? 인건비를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무턱대고 될 수가 없다.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이 수익이 안 나는데 인건비를 또 올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총체적 난국에 지금 휩싸여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서서히라도 계속 인센티브라든가 앞으로의 그 발전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서 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그 일본처럼 일하지 않고 그냥 아르바이트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임금 수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마지막 법과 그죠 규제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 1급에서 나오는 거라 2급에서는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임금 수준의 조정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도 별표 3개. 자, 승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급은 미리 곡선상 임금 곡선이 있겠죠. 그래서 연령이나 근속 연수, 능력을 기본으로 해서 증액되는 거, 상향 이동하는 걸 우리가 승급이라고 합니다. 승격은 직무의 또는 직능이 향상된 거, 질이 향상된 걸 의미한다. 그래서 보통은 승진과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승진과 함께 승급과 승격이 같이 되는 거죠. 자, 베이스업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 기존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이 지점이었다면 이 곡선 자체가 움직인 게 아니라요. 그래프 기준 자체가 움직여 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의 기준 자체가 현재 이 밑에 있는 거에서 위로 올라간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회사가 매출이 올랐다든가 아니면 증축이 됐다든가 아니면 중소에서 중견으로 올라갔다든가 아니면은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에 흡사합병 됐다든가 등등 뭔가 호재로 인해서 기업이 기준점이 바뀐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금 자체를 상향 이동시킨다. 이런 거 우리가 베이스업이라고 합니다. 기준점이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절충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나머지 3개를 갖다가 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저임금 제도는 2024년에는 9,860원이었고요. 2025년에는 1030원인데 별건 아닌데요. 요게 가끔 아주 뜬금없이 그냥 시험 문제 주관식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숙지할 거는 알아두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임금 여부의 판단 기준 보겠습니다. 임금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한 거고요. 그쵸, 당연합니다. 근로의 대가로서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근로의 제공과 관련되어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한다. 특수하거나 우연하면 임금이 아니다. 은혜적, 호의적 금품, 경조문, 의문금, 창립기념일에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등등. 지금 이거는 근데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통사임금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시점에 배우시는 교과서 아니면 시사적인 내용들을 참고해서 변화된 내용들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 변상적인 부분은 임금이 아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수당 이름이 복리후생적이더라도 단체협약, 지역규칙에 정해서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이 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다 라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마다 다 따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요거 있습니다. 이거 별표 치고 밑에다 한번 써줄까요? 임금 피크제라고. 지금 임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임금 피크제가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이전 정권 전 정권이죠. 그래서 시작이 돼서 임금 피크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55세가 정년인 시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에게 고용을 계속 연장 보장해주는 대신에 뭐라? 네 임금을 삭감해라 라는 제도였죠. 그래서 한때는 좀 약간 정착이 되기 전까지 상당히 초창기에는 문제가 많았던 제도입니다. 임금 피크 제도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슈가 됐을 때는 시험 문제 자주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자주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복리후생비 계속 볼까요? 기술, 자격, 면허수당, 그 다음에 직책, 직무수당 그런 것들은 임금이다. 그 다음에 근로여건과 환경에 관련된 건 임금이다. 그리고 부담금, 사회보험료는 임금이 아니다. 현물급여는 임금으로 본다. 인정이 되면 법정 수당은
임금이 여기 휴일, 휴가수당, 근로에 따른 임금, 가산수당은 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해고 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한 달 전에 통지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해고를 이걸 안 한 거예요. 이걸 안 하면 해고 예고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통상임금의 한 달치를 주게 돼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임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통상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금과 임금은 서로 성격이 크게 다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고, 이 부분은 1급에서 가끔 객관식으로 지엽적인 지문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에 우리가 지금 이쪽은 근로기준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밑에도 여기도 별표를 치고 얘는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기보다는 상식에서 좀 알아두실 게, 근로자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우리가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용자는 사업을 경영하는 직접 사장님이죠. 사장님, 사업주 또는 이 사장을 대신해서 경영을 담당하는 자라고 합니다. 대리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용자라고 부른다. 자, 근로라는 건 정신적, 육체적 노동 모두를 얘기하고요. 근로계약이라는 것도 있죠. 그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겠다라고 해서 체결된 계약을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된다? 근로계약서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자,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단기간 근로자가 있는데 일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를 근무하는 사람보다 짧은 사람, 단시간 근로자라 하죠. 지금 현재는 주 40시간, 초과해서 최대 52시간을 뜻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1급, 시간급, 성과급으로 계산해서 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일 고용에 대해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지 않는 자를 일용직 근로자라고 불러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 부분은 시험 문제에 이렇게 단순한 건 내지 않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뒤에 다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에서 이 임금을 따질 때는 반드시 근로시간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법에 되어 있고요. 얘는 근로기준법 50조에 되어 있습니다. 50조에 되어 있고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 더하기 대기시간 더하기 작업에 불필요한 필요 불가결한 시간까지도 다 근로시간이다. 실제 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실제로 근로를 한 시간을 얘기하고요.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도 있죠. 소정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근로자와 사용자 시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거고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을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해고수당, 위로금, 경조금, 보상비, 복지시설인데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25년 교과서가 나오면 정확하게 이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잡아주시라. 그리고 뒤에 4대 보험도 나오거든요. 이 요일들도 올해는 좀 변경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024년 교재를 기준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변화된 것만 조금 잡아서 얘기하는데 정확한 요율, 기준,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항목 이런 것들이 2025년도에 들어서 계속 변화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변경된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라. 왜냐하면 인사 문제는 시사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현재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문제들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변화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